부임 첫날 밤 사또는 반드시 죽었습니다. 몇 명이었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혼, 사람을 해치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원한 건 단 하나, 진실을 알아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비는 그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밀양에 전해오는 200년의 원한, 지금 시작합니다. 영남로에 올라 밀양강을 내려다본 적이 있으신 분이라면 그 난간 아래로 아득하게 펼쳐진 대숲을 기억하실 겁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대나무 잎들이 서로 몸을 부딪히며 내는 그 서걱거리는 소리. 낮에 들으면 그저 청량한 자연의 소리일 뿐이지만 밤이 되어 달빛만 형형하게 강물 위로 부서질 때 그 소리를 다시 들어보면 어딘가 다른 것이 느껴지실지도 모릅니다. 마치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흐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 옷자락을 끄는 소리 같기도 한. 밀양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그 대숲 아래 잠들어 있던 한 처녀의 이야기를 입에서 입으로 전해왔습니다. 이름은 아랑, 밀양 부사의 외동딸이었습니다. 그녀는 꽃다운 나이에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고 죽어서도 오랫동안 이승을 떠나지 못한 채 진실이 밝혀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그 밤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시겠습니까? 200년 넘게 전해 내려온 이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정성껏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기대되신다면 저에게 힘을 주는 마음으로 구독, 좋아요 한번 누르시고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남 땅 밀양에 부사로 부임한 윤아무개라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으니 이름을 동옥이라 하였고 사람들은 흔히 아랑이라 불렀습니다. 아랑이라는 이름이 본디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는 정확히 전해지지 않으나 아마도 어릴 적 부모가 지어준 아명이었으리라 짐작할 뿐입니다. 아랑은 어려서 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 병약했던 생모는 딸이 채 3돌을 넘기기도 전에 세상을 등졌고 그 뒤로 아랑은 유모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윤 부사는 관아에 경무에 매여 딸을 살뜰히 돌볼 겨를이 없었고 자연히 아랑의 곁을 지킨 것은 저덤이었던 그 유모뿐이었습니다. 유모는 실로 정성을 다해 아랑을 키웠습니다. 밤새 열병을 앓는 아랑의 이마에 젖은 수건을 얹어가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것도 아랑이 처음 걸음마를 떼던 순간 손뼉을 치며 기뻐한 것도 유모였습니다. 아랑에게 유모는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워준 이 세상에서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랑이 16, 17 무렵이 되었을 때 그녀는 이미 밀양고을에서 손꼽히는 미색으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갸름한 얼굴에 이목구비가 또렷했고 무엇보다 그 눈빛이 남달랐다고 합니다. 총명함과 정숙함이 함께 깃든 눈이었다고 후대에 전해지는 기록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어서 평생을 정성으로 살아온 이의 마음 속에도 한순간의 균열이 스며들 여지는 있는 법입니다. 유모의 삶에도 그러한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관아에는 여러 하급 관속들이 드나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통인 죽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통인이란 본디 수령의 잔심부름을 맡아보던 관속으로 지위는 낮았으나 관아 안팎의 사정에는 밝았고 늘 관아 여기저기를 드나드는 자리였습니다. 죽이는 인물이 훤칠하고 언변이 좋았습니다. 유모가 심부름으로 관아들을 오갈 때마다 죽이는 넉살 좋게 말을 걸어오곤 했습니다. 유모, 오늘도 아기씨 심부름이요? 그 정성이 참으로 지극하십니다. 처음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사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말 한마디가 쌓여가면서 유모의 무료했던 나날의 작은 설렘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유모 역시 일찍이 지아비를 여의고 홀로 늙어가던 처지였으니 누군가 자신을 살갑게 대해주는 것이 낯설고도 반가웠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차츰 가까워졌습니다. 유모는 관아 부엌에서 몰래 떡 한 조각을 챙겨다 주기에게 건네기도 했고, 주기는 저작거리에서 산 작은 놀이개를 유모의 손에 슬쩍 쥐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남몰래 정을 나누는 사이가 되어갔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 놓고 보자면 그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흔히 있을 법한 인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주기라는 사람의 마음속에 애초부터 다른 계산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주기가 유모에게 가까이 다가선 데에는 실은 오래전부터 품어온 또 다른 마음이 숨어 있었습니다. 관아를 드나들며 먼 발치에서 아랑을 본 순간부터 주기의 마음속에는 감히 입 밖에 낼 수 없는 연모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분의 벽이 워낙 두터웠기에 감히 다가설 수는 없었지만 그 마음은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기이한 방향으로 짙어져 갔습니다. 주기는 유모와 정을 나누게 된 뒤 은근한 말투로 이렇게 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모, 아기씨 방에 있다는 그 자개비 어떻게 생겼는지 나도 한번 구경이나 해보고 싶소.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어찌 그리 곱다 합디까? 처음엔 그저 호기심 어린 부탁처럼 들렸습니다. 유모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아랑이 낡아서 더는 쓰지 않게 된 자개로 만든 빗 하나를 몰래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자 주기는 뛸듯이 기뻐하며 유모의 손에 엽전 몇 잎을 쥐어 주었습니다. 이런 귀한 물건을 얻었으니 내 어찌 그냥 있겠소.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주기는 또 다른 청을 넣었습니다. 이번엔 아랑이 술을 놓다가 실수하여 버린 자수 조각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낡아서 뜯어진 옷고름 한 자락을, 또 그 다음엔 작아져서 더는 신지 못하게 된 버선 한 짝을 청했습니다. 하나같이 아랑에게는 그저 버려질 물건들이었기에 유모는 별다른 죄책감 없이 그것들을 슬쩍슬쩍 챙겨다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주기는 넉넉한 삭슬 유모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유모의 살림은 조금씩 넉넉해졌습니다. 처음엔 그저 정인의 기쁨을 위해 하는 작은 호의라 여겼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란 한 번 그 맛을 알면 좀처럼 멈추기 어려운 법이지요. 유모는 어느 순간부터 아랑의 물건 중 무엇을 다음에 가져다 줄지 스스로 궁리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기 씨를 향한 정성으로 시작된 마음 한켠에 어느새 눈에 보이지 않는 욕심이 자리를 넓혀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주기의 방 한 구석에는 아무도 모르게 이 모든 물건들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빗 하나, 옷고름 한 자락, 버선 한 짝, 부러진 비녀 조각까지. 손때 묻은 그 물건들을 밤마다 꺼내 어루만지며 주기는 마치 아랑이 자신의 곁에 있기라도 한 듯한 착각에 빠져들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소박한 연모라 부르기 어려운 기이하고도 위태로운 집착이었습니다. 물건을 모으는 것만으로는 주기의 갈증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갈증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 갔습니다. 마침내 어느 날 주기는 유모를 붙들고 전에 없이 진지한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유모, 내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둔 청이 하나 있소. 그 물건들만으로는 이제 도무지 마음이 놓이지를 않소. 딱 한 번이면 돼요. 멀리서라도 좋으니 아기 씨의 모습을 직접 뵐 수 있게 해주시오.
유모는 이 말을 듣고 처음엔 크게 놀라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것만은 아니 되네. 물건 몇 가지를 건네는 것과 아기 씨를 직접 뵙게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야. 하지만 이미 여러 차례 은밀한 거래를 주고받으며 발을 깊이 들여놓은 뒤였습니다. 주기는 그런 유모의 약한 마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유모가 그동안 받아온 돈이 결코 적지 않았을 텐데 이제 와서 발을 빼겠다는 겐가. 딱 한 번 먼 발치에서 잠시 뵙는 것뿐이요. 아기 씨께 흠이 될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니 염려 놓으시게. 거듭되는 청과 은근한 협박이 뒤섞인 말 앞에서 유모의 마음은 조금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아랑의 물건을 몰래 내다 판 뒤였으니 이제 와 발을 빼자니 그동안의 죄가 더욱 무겁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게다가 정인의 애타는 얼굴을 마주하고 있자니 그 청을 매몰차게 뿌리칠 모진 마음도 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모는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마침 보름을 앞두고 달빛이 유난히 곱다는 계절. 아랑에게 바깥바람이나 쇠시라며 영남루 나들이를 권하기로 한 것입니다. 멀리서 잠시 얼굴이나 뵙게 해달라던 처음의 청과는 이미 거리가 있었지만 유모는 애써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저 달 구경일 뿐이다. 잠시 먼 발치에서 보여드리는 것뿐 별다른 일이야 있겠는가. 그렇게 유모는 그날 밤 아랑의 처소를 찾아가 다정한 목소리로 청했습니다. 아가씨, 오늘 밤 달이 참으로 곱다 하옵니다. 영남루에 올라 잠시 달 구경이나 하고 오시지요. 요즘 방 안에만 계셔서 낯빛이 어두우신데 바깥바람이라도 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랑은 평소 자신을 살뜰히 챙겨온 유모의 말을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영남루는 밀양관 하에서 지척인 데다 고을 사람들 누구나 오르내리는 명소였으니 위험할 것이라고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잠시 다녀올까? 유모도 함께 가겠는가? 예, 아가씨. 제가 곁에서 모시겠습니다. 이 말이 훗날 얼마나 무서운 거짓이 될지 그 순간의 아랑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까지도 유모는 스스로에게 되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저 먼 발치에서 잠시 보여드리는 것뿐이라고. 하지만 사람의 욕심이란 한 번 문을 열어놓으면 그 문을 다시 닫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법이었습니다. 봄밤의 영남루는 과연 절경이었습니다. 밀양강은 달빛을 받아 은빛 비늘처럼 반짝였고 누각의 처마 끝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랑은 유모와 함께 누각 난간에 기대어 그 아름다운 밤 풍경을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멀찍이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주기는 그토록 오랫동안 손때 묻은 물건으로만 그려왔던 아랑의 실제 모습을 눈앞에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선 아랑의 자태는 상상해 오던 것보다 훨씬 더 곱고 단아했습니다. 그 순간 주기의 마음 속에서 그동안 애써 눌러왔던 무언가가 걷잡을 수 없이 끌어올랐습니다.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이미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 지경에 이르러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유모가 슬며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아가씨, 잠시 측간에 다녀오겠습니다. 아랑은 별다른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모가 사라진 자리에 홀로 남은 아랑의 곁으로 어둠 속에서 인기척이 다가왔습니다. 통인 주기였습니다. 처음엔 우연인 듯 다가와 인사를 건네는 정도였을 겁니다. 하지만 곧 그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죽이는 아랑의 손목을 덥석 붙잡았고 그 억센 소나기의 힘에 아랑은 그제야 상황의 심각함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오? 당장 손을 놓으시오. 아랑은 있는 힘껏 소리쳤지만 인적 드문 야심한 시각에 누각 위에서 그 외침을 들어줄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죽이는 술기운마저 더해진 채 아랑을 겁박하며 몹쓸 짓을 하려 들었습니다. 이 대목에 이르러 옛 기록들은 한결같이 한 가지 사실을 힘주어 전합니다. 아랑은 죽음이 눈앞에 닥쳐온 그 순간까지도 결코 몸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작은 체구의 처녀가 힘센 사내를 당해낼 도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랑은 온몸으로 저항했습니다. 손톱으로 핥히고 이로 물어뜯고 있는 힘을 다해 몸부림쳤습니다. 그 격렬한 저항에 오히려 다급해진 것은 죽이 쪽이었습니다. 혹여 이 소란이 관아에까지 들릴까, 혹은 아랑이 끝내 도망쳐 자신의 죄를 고할까. 두려워진 죽이는 결국 허리춤에 칼을 뽑아 들고 말았습니다. 칼끝이 아랑의 가슴을 파고드는 순간까지도 아랑의 마지막 숨결에는 굴복이 아닌 항거가 담겨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게 꽃다운 나이의 처녀는 자신이 나고 자란 고을에 누각 아래에서 짧은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당황한 죽이는 아랑의 시신을 그대로 둘 수 없었습니다. 그는 시신을 수습해 누각 뒤편 대숲 깊숙한 곳으로 끌고 가 무성한 대나무 사이에 은밀히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히 관아로 돌아갔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돌아오던 유모는 인적 없는 누각과 사라진 아랑이 모습을 보고서야 비로소 뒤늦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유모는 그날 밤 벌어진 일에 전모를 짐작하면서도 끝내 입을 다물기로 했습니다. 자신 또한 이 비극의 문을 열어준 손이었다는 사실이 그 침묵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윤부사는 딸의 처소가 텅 비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불은 흐트러진 채 그대로였고 아랑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관아 안팎으로 수소문이 이어졌지만 유모는 시치미를 뗀 채 그럴듯한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아가씨께서 근래 마음에 두신 도령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혹시 그와 함께 어디로 떠나신 것은 아닌지. 유모의 이 한마디는 슬픔에 잠겨 이성을 잃은 아비의 마음에 걷잡을 수 없는 오해의 불씨를 던졌습니다. 당시 조선의 법도 아래에서 사대부가의 여식이 외간 남자와 눈이 맞아 야반도주했다는 것은 가문의 명예에 씻을 수 없는 치욕이었습니다. 윤 부사는 딸을 잃은 슬픔과 가문의 수치가 뒤엉킨 참담한 심경 속에서 끝내 딸을 찾는 것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곧 병을 핑계로 부사직을 사직하고 밀양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아랑의 억울한 죽음은 그 누구에게도 진실로 알려지지 못한 채 캄캄한 어둠 속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대숲 아래 잠든 그녀의 몸처럼 그녀의 원한 또한 아무에게도 닿지 못한 채 홀로 떠돌아야 했습니다. 아랑이 세상을 떠난 뒤 밀양과 나에는 기이한 일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부임하는 부사마다 부임 첫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한 부사도, 그 다음 부사도, 그리고 또 그 다음 부사도 하나같이 방문이 활짝 열린 채 얼굴 가득 형언할 수 없는 공포의 흔적을 남긴 채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죽음의 원인을 밝혀낼 도리가 없었기에 조정에서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밀양은 부사의 씨가 마른 고을이 되어버렸습니다.
조정에서 아무리 벼슬을 내려도 그 자리를 자원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수군거렸습니다. 밀양관하에는 원기가 산다더라. 그 누각에서 억울하게 죽은 처녀의 넋이 아직도 구천을 떠돈다더라. 소문은 부풀려지고 왜곡되어 어느새 밀양은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진 을씨년스러운 고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무렵 인근 고을에 이상사라는 인물이 살고 있었습니다. 상사란 소과에 급제하여 진사나 생원의 자격을 얻은 이를 이르는 칭호로 학식을 갖추었으되 아직 실직에 나아가지 못한 처지를 뜻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이상사는 문장과 학식이 남달랐으나 집안 형편이 넉넉지 못해 오랫동안 벼슬길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세간에서는 그를 두고 재주는 아까우나 때를 만나지 못한 선비라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런 그의 귀에 밀양부사 자리가 몇 해째 비어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를 만류했습니다. 그 자리에 가는 자마다 목숨을 잃었거늘 어찌 그런 곳에 자원한단 말인가. 재주가 아까우니 부디 마음을 거두시게. 하지만 이 상사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사람이 이유 없이 죽는 법은 없소. 필시 그 죽음에는 밝혀지지 않은 사연이 있을 것이오. 내 비록 재주는 미천하나 담력만큼은 남에게 뒤지지 않으니 한번 그 진상을 밝혀보리다. 이 상사는 결국 스스로 밀양 부사 자리를 자원하고 나섭니다. 어쩌면 그것은 단순한 만용이 아니라 세상에 쓰이지 못한 자신의 처지를 걸고서라도 진실을 밝혀보겠다는 결연한 의지였을 것입니다. 이 상사가 밀양에 부임하던 날 고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하나같이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아전들조차 그를 말없이 안쓰럽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이 상사는 관아의 동원에 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관솔부를 환하게 밝히고 서책을 펼쳐 든 채 정좌하였습니다. 주변에서는 아무도 그 방에 함께 있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방 안의 촛불이 이유 없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에서는 갑작스레 서늘한 바람이 일더니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소리 없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이 상사의 심장도 물론 세차게 뛰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얹고 형형한 눈빛으로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이윽고 문 너머로 소복을 입은 한 여인의 형상이 소리 없이 나타났습니다. 산발한 머리, 가슴께로 붉은 핏자국이 선연한 옷자락. 그러나 그 얼굴만은 놀라우리만치 단아하고 슬픔에 잠긴 모습이었습니다. 앞서간 수많은 부사들이 이 광경 앞에서 그대로 혼절의 목숨을 잃었던 것과 달리 이 상사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지막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걔 누구인가? 이 밤중에 관아에 들었으니 필시 못다 한 사연이 있는 걔로구나. 무슨 억울함이 있어? 이토록 오랫동안 구천을 떠도는가? 두려워 말고 낱낱이 고하라. 그 순간 여인의 얼굴에 옅은 안도의 빛이 스쳤다고 전해집니다. 오랜 세월 그토록 애타게 기다려온 것이 바로 이 한마디였을 것입니다. 자신의 말을 끝까지 들어줄, 두려움에 도망치지 않을 단 한 사람. 오랜만에 저의 원수를 갚아줄 분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인은 그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 상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너는 귀신이냐 사람이냐? 이름은 무엇이며 어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저는 전임 윤 부사의 여식으로 이름은 아랑이라 합니다. 영남로의 달구경을 나왔다가 겁탈하려는 자에게
끝까지 한거하다 목숨을 잃고 대숲에 버려진 지 이미 여러 해가 흘렀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제가 부정한 짓을 저지르고 도망친 것으로 오해하신 채 이 고을을 떠나셨으니 그 원통함을 어찌 다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원수를 갚아줄 분을 뵙고자 그동안 새로 오시는 사또마다 찾아뵈었으나 하나같이 저의 모습을 보고 놀라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시니 도리어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늘에야 비로소 담대하신 사또를 뵈니 부디 저의 이 깊은 한을 풀어주시옵소서. 이상사는 그제야 그간의 죽음들이 아랑이 사람을 해치려 한 것이 아니라 그 처절한 모습을 감당하지 못한 이들이 스스로 놀라 목숨을 잃은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상사는 다시 물었습니다. 내 원수가 누구인가? 이름을 알려주면 내 반드시 죄를 물으리라. 아랑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름을 직접 구하기는 어려우나 제가 내일 아침 나비가 되어 나타나겠습니다. 저를 해친 자의 가뒤에 내려앉을 것이니 그것을 보시고 죄인을 가려내소서. 이 말을 남기고 여인의 형상은 스르르 사라졌습니다. 이상사는 그 자리에 오래도록 앉아 창밖이 희붐하게 밝아올 때까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날이 밝자 이상사는 곧바로 아전들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관아에 딸린 모든 관노와 통인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늘 앞에 모으라. 명을 받든 아전들은 어리둥절해하면서도 서둘러 명을 따랐습니다. 밤사이 부사의 방에서 아무 기척이 없었던 터라 다들 속으로는 이번에도 변고가 있었으리라 짐작했다가 이상사가 멀쩡히 살아들에 나선 것을 보고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관노와 통인들이 하나둘들에 모여 줄지어 섰습니다. 그 안에는 물론 몇 해 전에 그 밤 이후 아무 일 없다는 듯 태연히 관아 생활을 이어오던 주기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상사는 뜰에 늘어선 이들을 하나하나 찬찬히 살펴보며 기다렸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영문을 모르는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눈처럼 새하얀 나비 한 마리가 팔랑팔랑 날아들었습니다. 나비는 뜰 위를 몇 바퀴 맴돌더니 이내 한 사람의 머리 위, 페랭이 위에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죽이었습니다. 다른 이들의 눈에는 그저 평범한 흰 나비 한 마리로 보였을 뿐이지만 정작 그 갓 아래 주기의 눈에는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졌다고 전해집니다. 나비가 아니라 피 흘리는 목을 늘어뜨린 아랑의 얼굴이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기는 그 자리에서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손발을 덜덜 떨며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으니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상사와 아전들은 굳이 더 캐물을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이자를 당장 포박하라. 관원들이 달려들어 주기를 결박하는 동안에도 그는 넋이 나간 듯 허공을 향해 무어라 중얼거릴 뿐이었다고 합니다. 이상사는 곧바로 주기를 관하로 끌고 가 문초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죄를 부인하려 했던 주기도 형틀 앞에서 결국 모든 것을 실토하고 말았습니다. 유모와 은밀히 정을 통했던 일부터 시작해 오래도록 아랑의 물건들을 하나둘 사 모으며 남몰래 품어온 집착까지 주기는 숨김없이 자백했습니다. 그 물건들에 만족하지 못해 결국 유모를 졸라 영남루로 아랑을 불러내게 한 일, 그리고 그날 밤 저지른 씻을 수 없는 죄악까지 하나하나 낱낱이 자백이 이어졌습니다. 함께 죄를 도모했던 유모 역시 붙잡혀와 죄를 시인했습니다. 이상사는 관원들을 시켜 주기의 방을 샅샅이 뒤지게 했습니다.
과연 그 방 한 구석에는 오래도록 감춰져 있던 작은 함 하나가 있었고, 그 안에는 낡은 빗과 옷고름, 해진 버선 한 짝, 부러진 비녀 조각까지 아랑의 손때 묻은 물건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함을 열어본 이상사는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그것은 한 여인을 향한 뒤틀린 집착이 얼마나 오랫동안 또 얼마나 깊이 자라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이상사는 곧바로 관원들을 이끌고 영남로 뒤편 대숲으로 향했습니다. 오랜 세월 무성하게 자란 대나무들을 헤치고 들어가니 과연 그 깊은 곳에 아랑의 유해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몇 해가 흘렀음에도 그 모습이 크게 상하지 않았다고 전해지니 이 또한 예사롭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상사는 이 모든 사실을 소상히 조정에 알렸고 죽이는 살인의 죄로 극형에 처해졌습니다. 유모 역시 무거운 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밀양고을을 짓눌러온 원한의 진상이 마침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상사는 수습한 아랑의 유해를 정성껏 예를 갖추어 장사 지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넋을 기리기 위해 영남로 인근에 작은 사당을 세우도록 하였으니 이것이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아랑각입니다. 신기하게도 그날 이후 밀양관하에는 더 이상 변고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부사들은 무사히 임기를 마쳤고 고을에는 다시 예전의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을 아랑에 한 맺힌 넋이 마침내 그 오랜 원한을 내려놓았기 때문이라 여겼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도 밀양 사람들은 아랑을 잊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봄이 되면 아랑각 앞에서 그녀의 넋을 기리는 제사를 지냈고, 이는 오늘날까지도 아랑제라는 이름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밀양을 찾는 이들은 영남로에 올라 강바람을 맞으며 그 아래 대숲을 내려다보게 됩니다. 아랑설화는 단순히 무서운 원귀 이야기로만 전해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힘없는 이가 억울하게 짓밟혔을 때 그 진실이 끝내 밝혀지기를 바라는 오래된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동시에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져 내릴 수 있는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유모는 처음부터 악인이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평생을 정성으로 아랑을 키워온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작은 호의 하나, 물건 하나를 건네는 사소한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 끝내는 돌이킬 수 없는 자리에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주기 또한 처음에는 그저 먼 발치에서 흠모하는 마음이었을지 모르나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집착으로 키워간 끝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욕심이란 이렇듯 처음엔 보잘것없어 보이는 걸음 하나에서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신분의 높고 낮음을 떠나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는 믿음, 그리고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진실은 결국 그 모습을 드러낸다는 믿음. 조선이라는 엄격한 신분 사회 속에서 힘없는 여인의 목소리가 결국 세상에 닿았다는 이 이야기는 당대 사람들에게 작지만 소중한 위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상사라는 인물이 보여준 담대함 역시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세상에 쓰이지 못하고 묻혀있던 한 선비가 남들이 모두 피하려 했던 자리에 스스로 나아가 진실을 밝혀낸 이야기는 재주와 기회란 때로 이렇게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만나게 된다는 것을 일러주는 듯합니다. 밀양강은 오늘도 변함없이 흐르고 영남로의 처마 끝 풍경도 여전히 바람에 흔들립니다. 봄밤 그 누각에 올라 달빛을 바라보신다면
200년도 더 전에 그곳에서 쓰러져간 한 처녀의 이야기를 한 번쯤 떠올려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아랑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짧게만 알고 계셨던 이 설화 속에 이토록 애절하고 또 정교한 사연이 담겨 있었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다가오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억울함을 풀어줄 단 한 사람을 오래도록 기다렸던 아랑의 마음, 그리고 두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목소리에 귀 기울였던 이 상사의 담대함. 이 두 마음이 만나 마침내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던 그 봄밤의 이야기는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도 잔잔한 울림을 남깁니다. 곧 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